예,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적 후생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 그리고 그 둘을 합친 총 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잉여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이다.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얻게 되는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서 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총편익은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그리고 실제 지불 금액은 가격 곱하기 구입량이었죠. 그래서 사각형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차이로다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위에 있는 부분, 그 삼각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실제 지불 받은 금액, 그러니까 실제 판매 수입에서 그만큼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을 빼준 걸로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 빼기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산자 잉여 구할 때 총 비용은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실제 판매 수입은 형성된 시장에서 형성돼서 주어진 가격 P0에다가 만들어 판 Q0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생산자 잉여를 구할 때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실제 판매 수입 그 한꺼번에 얘기하면 가격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생산자 잉여이다. 합쳐가지고 총잉여를 갖다 구한다라고 하면 총잉여는 첫 번째 소비자 잉여 구하고 생산자 잉여 구하고 그 둘을 합쳐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총잉여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을 또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잉여 구하는 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따로 구해가지고 그 둘을 합친 게 총잉여이다. 두 번째, 총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구한 게 총잉여이다. 그러니까 총잉여 구할 때는 수요곡선 그리고 공급곡선 그것만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 그게 바로 이제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완전 경제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었을 때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쪽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미시경제 이론, 경제학의 앞부분이죠.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시장 균형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완전 경쟁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경제적 후생,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상태가 아닌 다른 거래량, 특히 이제 다른 생산량 수준에서 얻는 총잉여가 균형 상태에서의 거래량 수준에서 얻는 총잉여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 가지고 보면요. 자, 그러니까 생산돼서 거래되는 양이 Q0일 때, 그때 우리 총잉여는 아까 구해봤죠. 그래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사각형 O, 여기 G점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G, 그리고 E0, Q0, 이 사각형이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총편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주면 총잉여를 구할 수 있는데,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사각형 O, F, 그리고 E0, Q0, 이 사각형이 총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 얼마만큼이냐,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거 삼각형 F, G, 그리고 E0만큼이 균형에서의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인지 몰라도 거래량이 Q0보다 더 적은 Q2라고 하는 생산량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큼만 Q0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Q2만큼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Q2까지 수익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총편익이었는데요. Q2까지 구입을 해서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총편익 얼마만큼이냐? 사각형 O, G, 그리고 A 프라임,
그리고 Q2 요게 이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편익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비용은요. Q2까지 사각형 O, F 그리고 B 프라임 그리고 Q2 요게 이제 공급구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비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Q2까지 만들어 가지고 소비가 이루어졌다. 거래가 이루어졌고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요 사각형에서 사각형 OG A 프라임 Q2에서 공급구선 아래에 있는 면적 사각형 O F B 프라임 그리고 Q2까지를 빼준 거 얼마만큼이에요? 사각형 F G A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 요게 바로 이제 Q2만큼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Q2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는 총 잉여이다. 토털 서플러스 앞자 따가지고 총잉여는 T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컨슈머 서플러스 앞자 따가지고 CS라고 하고요. 생산자 잉여는 프로듀서즈 서플러스 앞자 따가지고 P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잉여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따로 구해가지고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써먹은 건 두 번째 방법, 총편익. 총편익은 영어로 하면 total benefit 앞섰다가 TB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뭘 빼주면 돼요? 총 비용, total cost 앞섰다가 TC라고 합니다. 그래서 TB에서 TC 빼준 거, 그렇게 이제 총편익, 총 잉여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0보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인, 균형 상태에서의 거래량 Q0보다 더 적은 거래량 Q2일 때는 그때는 총 잉여가 사각형 F, G, A 프라임, B 프라임만큼이다. 그러니까 Q0일 때보다 요만큼 적은 거죠. 총이여가. 그래서 Q0일 때 총이여가 삼각형 FG E0인데 Q2라고 하는 생산량 그리고 거래량 수준에서는 총이여가 사각형 FG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더 적은 거예요? 삼각형 B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 그리고 E0만큼 더 적은 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요 정말 Q0일 때의 총이여가 Q2에서 얻게 되는 총이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0가 Q2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이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자, Q0보다 더 높은 생산량, Q1만큼 생산이 이루어졌고, 거래도 Q1만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소비도 Q1만큼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때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게 총 잉여니까, 총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어디까지? Q1까지. 그래서 Q1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사각형 O, G, 그리고 B, 그리고 Q1만큼이 요게 이제 총 편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인데 Q1까지죠. 그래서 사각형 O, F, 그 다음에 A, 그리고 Q1. 이게 이제 총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편익 OGBQ1에서 총 비용 OFAQ1을 빼주면은 얼마만큼 남죠? 플러스로 남는 것은 삼각형 FG20만큼이고요. 마이너스로 남는 게 있죠. 여기서 이 삼각형만큼 즉 E0, A, B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Q0일 때는 삼각형 FG20만큼의 총 잉여를 얻는데 Q1만큼 생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삼각형 FG20에서 뭘 빼준 거? E0, A, B를 빼준 것만큼 총이여가 남게 돼요. 어떤 게 더 커요? Q0일 때의 총이여가 Q1일 때의 총이여보다 이만큼 더 크죠? 삼각형 E0, A, B만큼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요 균형 상태에서의 거래량 Q0일 때 그때 총이여가 가장 커진다. Q0보다 더 적거나 더 적은 거래량 Q2 또는 Q0보다 더 큰 거래량 Q1일 때보다 Q0일 때 총이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Q0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생산량 그리고 그런 거래량
그런 소비량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인 자원은 희소하죠. 모든 자원은 다 희소해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희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희소한 자원,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 상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빵 시장이라고 하면 빵 시장에 밀가루라고 하는 자원이 흘러 들어오죠. 근데 밀가루라고 하는 자원은 빵 시장에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시장, 예를 들어 피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빵 시장에 밀가루라고 하는 자원이 얼마만큼 흘러가면 가장 좋으냐? 빵 시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후생, 총이여가 가장 크게끔 해주는 그런 수준만큼 빵 시장에 그만큼 빵을 만들도록 밀가루가 빵 시장에 흘러가면 그래서 밀가루라고 하는 희소한 자원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그 빵 시장에 배분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경제적 후생이 가장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Q0에서는 수요 곡선의 높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전에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 그래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 그래서 그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 가격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공급 곡선의 높이 가지고 보면은 Q0에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할 때 수요하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 그만큼까지 지불받으려고 하는 가격, 그만큼은 최소한 지불받으려고 하는 가격, 공급 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균형 상태에서는 즉 Q0라고 하는 생산량 수준에서는 공급 곡선의 높이 E0만큼까지죠. E0, Q0, 즉 P0만큼의 높이예요. 그만큼이 이제 한계 비용, 추가적인 비용 M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높이로 따지면 Q0에서의 높이 Q0, E0만큼인데 P0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이 돼요. 그래서 한계 편익 MB와 한계 비용 MC가 같을 때 그때 경제적 후생 총이여가 극대화된다. 가장 커진다. 이때 가장 커진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큰 게 Q2라고 하는 Q2라고 하는 상태예요. Q2라고 하는 거래량에서는 쭉 따라 올라가 수요 곡선의 높이 A'이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의 높이는 B'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편익 A'이 한계 비용 B'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때는 MB가 MC보다 더 큰 거죠. 그럴 때는 경제적 구생 총 잉여가 가장 커지지 않는다. 가장 커지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1이라고 하는 이때는 보시면 쭉 따라 올라가 공급 곡선의 높이 A만큼이고요. 쭉 따라 올라가 수요 곡선의 높이가 B예요. 공급 곡선의 높이가 뭘 의미한다? 한계 비용 MC를 의미하고요. 수요 곡선의 높이 MB, 여기서 B죠. B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MC가 MB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량을 줄이면 생산량을 줄이면 MC는 더 적어지고 MB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Q1에서 Q0 쪽으로 가면 그래서 어찌됐든 Q1이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한계 비용 MC가 한계 편익 MB보다 더 크다.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이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경제적 구생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할 때 그때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 나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요 빵 시장, 뭐 예를 들어 빵 시장이라고 하면 빵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팔 때 또는 빵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소비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갖다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요 측면에 부과하면 소비자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 부과하면은 생산자가 세금을 조세를 지불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정부한테 갖다 내야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하여튼간에 조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든 생산자든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얻는 것 중에 일부를 빼앗기는 게 되니까 이거 되게 싫은 거예요. 자신의 이득 중에 일부를 갖다 빼앗기니까 이건 뭐 일종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요. 세금 부과가 되면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 세금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다음에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주체에게 전가를 하려고도 해요.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주체에게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긴다라고 해서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놈을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떠넘기면 누군가가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조세 부담이 누군가한테 낙착이 돼요. 낙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가 나오면은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낙착되는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조세 귀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접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세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부동산 단계별로다가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해서 일단 취득하는 단계에 부과되면 취득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유하는 단계에 부과가 되면은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부과가 되면은 이제 그 양도소득세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취득세는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으면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으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은 결국은 이제 그만큼 남겨 먹는 거죠. 그 양도소득을 경제 이론에서는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피탈 게인에서 자본이득, 그러니까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이, 정확하게 매각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준 거, 그놈을 이제 자본이득 또는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득세를 내라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정부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이제 세금을 갖다가 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또 이제 지방세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우리나라 현행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중에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또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에 관련된 세금 같으면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에 하나니까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세를 갖다가 부과하면은 조세를 갖다 전가하려고 하고요. 누군가한테 최종적으로 귀착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일단 가격이 변화하고요. 거래량이 변화하고요. 그러면서 조세 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배분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도 소비자가 전적으로 그 조세 부담을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적으로 귀착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한테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세 부담이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착이 되는지, 조세 부담이 얼마만큼 배분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이여가 줄어들거든요. 경제적 부생이 줄어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조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생, 총이여가 감소하는 게
그게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가 부담하고 하는데 그 둘을 합친 거, 소비자의 조세 부담, 생산자의 조세 부담, 이 정부의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을 갖다가 소비자가 부담했고 생산자가 부담했는데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부담했다라고 해서 초과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excess burd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urden이 부담, 짐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초과 부담이 발생했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경제적 후생이 요 조세 때문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총이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 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할 때 초과 부담이 발생했다. 그 소리는 바로 정부의 개입, 조세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 모든 조세는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깨트린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즉 총이유가 줄어드는 크기, 그걸 갖다가 조세 초과 부담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세는 수요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래세 하면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우리 뭐 맨날 뭐 물건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재화 서비스 상품을 갖다 구입하고 그다음에 대가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뭐 미포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에 다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에게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부과가 돼요. 근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는 수요 측면인 취득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부가가치세 같으면은 공급자가 많을까요? 수요자가 많을까요? 공급자는 뭐 일반 판매하는 매장, 뭐 판매하는 업체, 뭐 공급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수요 측면은 소비자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쉽게 거두기 위해서는 숫자가 더 적은 공급 측면에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하는데요. 근데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합니다.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정말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공급자도 하나이고, 즉 부동산을 파는 쪽도 하나이고, 부동산을 정말 매입하는 쪽도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수요 측면에 부과하든 공급 측면에 부과하든 조세 행정 비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듯 싶어요. 그런데 공급 측면, 즉 다시 말해서 매각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매각하는 사람이 매각하고 나서 이제 매각 그 금액을 갖다 받겠죠. 그러고 나서 정부가 너 세금 내 그러는데 내 세금을 안 낼래 하면은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취득하는 쪽에다가 부과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이 자기께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돼요. 정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세는 공급 측면에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는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수요 측면에 부과해야지 조세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또 무엇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종량세 그리고 종가세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세,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종량세니까 뭐에 따르는 거겠어요? 수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담배 소비세예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 같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세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배 20개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비라고 하는 한 갑이죠. 그래서 한 갑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5,000원이든 뭐 저기 막 4,500원이든 4,000원이든 상관없이 20개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라든지 일반적인 세금들을 보면은 종가세예요. 종가세니까 가가 뭘까요? 가격. 가격에 따라서 종가, 가격에 따라서 부과한다라고 해서 종가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인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거래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면은 그럼 수요 측면에 부과했을 때 수요 곡선이 변화를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요 곡선이 죄송합니다.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해요. 수요 곡선이 죄송합니다.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평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회전 이동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공급 측면에 부과해도 또 회전 이동을 해요. 공급 측면에 부과해도 횡축의 절편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뭐 하려고 하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는 걸 많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세는 아까 담배 소비세처럼 단위당 세액 얼마, 그래서 단위당 T1의 세액을 이런 형태로 부과를 하고요. 종가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냐면은 비율로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세금 그러면 세율 나오잖아요. 세율은 비율이죠. 그래서 종가세는 세율이 비율로 나오고요. 종량세는 세율이 단위당 세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요 수요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 공급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할 때 단위당 T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종량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원래 오늘 그 수요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의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는데요. 딴소리 하느라고 부동산 그 조세라고 하는 게 부동산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동산 거래세, 부동산 조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이것만 볼 거예요. 거래세 부과. 근데 양도소득세 효과라든지 재산세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부동산 조세론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열심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세 부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자본이득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보유세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론이나 아니면은 조세론에서 그쪽은 제가 강의를 안 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까지 살펴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시간이 안 되긴 하겠지만은 되면은 또는 뭐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효과 그리고 공급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효과 살펴볼 텐데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누가 정부에 갖다 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 뭐 거기까지 하고 아마 시장 실패까지 하면은 6주차 강의 뭐 그 정도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5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